예스! 아프리카 수상스키 페드로 마이어 빨간색 뉴질랜드 안녕하세요. 전통적인 예술 사진을 배경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접목시키는 포토 아티스트 양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책을 냈지만 대부분 사진과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의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바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마음 수업이 담긴 행복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일생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리저리 방향을 잃고 방황을 하기도 하지요. 저 역시 행복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때로는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저의 경험을 독자님들에게 전해드림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걷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행복여행이라는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진지하게 탐구해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한 흔적을 담았는데요. 흔적 사이사이에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잔뜩 들어있습니다. 책을 읽는 순간에도 행복하고 읽고 난 이후에도 행복과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행복여행 어울리는 제목 아닙니까? 실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세상과 단절되면서 극도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사진 형식으로 표현하는 포토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코로나 사태는 정말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적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살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째서 불행한가? 행복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행복으로 향하는 빛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행복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고민한 끝에 행복의 길이 찾아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우리는 보통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욕구가 충족되거나 편안한 상태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행복이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느끼는 자주적 행복이 있습니다. 상대적 행복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느끼는 행복입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만족이죠. 이러한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자주적 행복은 타인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인생관에 충실하게 사는 것으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자신이 정립한 인생 목표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만족하는 데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유래성이 강한 상대적 행복보다 자주적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과 불행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을 해요. 10,000원을 주우면 행복하고
또 10,000원을 잃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10,000원을 얻고 잃고의 문제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0,000원을 주어도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000원을 잃어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수천만 원의 차를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어도 죽지 않아서 다행 아닙니까? 라며 호탕하게 웃는 사람들도 있죠. 즉, 행복과 불행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라는 뜻의 일체유심조라고도 합니다. 저는 행복을 찾아가는 노하우가 몰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입만 잘해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몰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창조하고 희열을 맛보며 행복을 느끼거든요. 몰입은 크게 내적 몰입과 외적 몰입으로 나뉩니다. 내적 몰입은 내부의 대상인 숨, 몸의 느낌, 의식 등에 집중하는 것이고, 외적 몰입은 외부의 대상인 드라마,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음의 평안을 주는 내적 몰입과 일상의 즐거움을 주는 외적 몰입에 관련된 능력을 키우고 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몸과 마음 모두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행복 여행, 바로 이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상상만 해도 불행해지는 죽음을 왜 다루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종종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짧은 순간의 삶을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죽음이라는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만약 죽음을 더욱 빨리 마주했다면 모든 시간을 지금처럼 값지게 살았을 것 같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결국 인생이란 죽음을 인지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결과까지의 과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합니다. 죽는 순간에 후회를 한다면 우리 인생을 여행으로 비유했을 때 과연 행복한 여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 책에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만의 답을 적어놨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부터 영정사진을 찍은 이야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이야기, 또 묘비명을 정한 이야기 등 죽음을 준비하면서 세운 계획과 실천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죽음을 계획하고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이 선산 만들기인데 이때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마석의 모란공원의 묘지터를 샀는데 과거 선조들은 죽으면 북망산으로 간다고 해서 산소를 북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할머니, 아버지, 삼촌의 묘지도 모두 북향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남향으로 잡았습니다. 덕분에 성묘를 가더라도 환한 햇살 아래에서 모두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올 수 있죠. 감사합니다. 삶이란 게 정말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만큼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듯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책을 보시면 삶의 바닷속으로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를 읽어보시면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관을 확립하는 방법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방법 등을 다루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쉬워 보여도 막상 하려면 어렵죠. 내일의 목표 세우기도 힘든데 몇십 년에 걸친 인생의 계획이라니. 그럼에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목표를 단기적 달성 목록과 장기적 달성 목록으로 나눠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단기적 달성 목록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 중에서 비교적 실천 가능한 것들로 단기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무작위로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언제, 누구와, 어떻게 등 목표 시간과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적고 실천해 나가는 거죠. 실천할 때마다 하나하나 체크해 가기 시작하면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진 활동이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사진 활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책을 보시면 제가 만든 작품들이나 사진을 통해 행복을 찾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진과 저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은 중장년층 분들께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남은 여생을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꼭 중장년층만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남은 시간이 많다고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젊은 층들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장래를 보람차게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이라는 것도 표현의 한계가 있지요. 그러한 글의 표현 한계를 뛰어넘어서 독자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진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으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사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인도나 일본 등을 갔어야만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출국이 불가능해 많이 아쉬웠습니다. 독자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고 꼭 자신만의 새 인생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젊고 늙은 모든 독자 여러분, 새로운 삶을 위하여 모두 화이팅! 초봉은 한 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연봉도 충분히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에 을 지원하고 일단 필기부터 처음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R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기의 저자 김민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작년에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랑 빅데이터 공부 방법이라든지 또는 중요성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과 질문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 책을 집필하게 되면서 좀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좀 여러분들이 이 빅데이터 분석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어떤 베네핏을 가져가고 또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란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획, 그리고 수집과 저장, 그리고 분석, 시각화까지 수행할 수 있는 좀 그런 실무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작년부터 시행된 국가기술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빅데이터 관련된 자격증은 굉장히 다양한 자격증이 있어요. 특히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빅데이터 분석기사, 그리고 ADSP, ADP, 그리고 SQLD, SQLP, 그리고 DASP, DAP 이렇게 총 7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은 기사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기사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이런 순서로 자격증의 좀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사는 여기서 딱 중간 정도의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간 정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공학적 기술 이론을 가지고 좀 기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학사 4년 정도는 했다라고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친숙하신 기사 자격증은 정보처리 기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급의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ADSP, ADP는 조금 더 빅데이터 분석에 포커싱을 둔 자격증이고 SQLD, SQLP는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는 SQL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게 데이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특화를 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DASP, DAP는 데이터 아키텍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많이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2개씩 엮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난이도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DSP, ADP에서 ADP가 조금 더 어려운 자격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등도 있는데요. 사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자격증에 대해서 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대두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IT 직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금융이나 마케팅 또는 제품 개발, 의료, 복지, 서비스 분야 등 기업 내에서 데이터 관련 업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나 취업이 가능합니다. 사실 데이터 직군에 다양한 포지션이 있고 조직마다 요구하는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굵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는 것부터 저장, 처리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이고요.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조금 더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좀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직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데이터 분석가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그 두 직무도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조금 더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알고리즘에 대한 역량을 요구하는 추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시장 또한 갈수록 밝아지고 있는 현황인데요. 최근 정부가 2025년까지 데이터 시장에 43조 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적인 표현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채용 사이트에서 데이터 관련된 직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이 취업 시장에 대한 전망은 여러분들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다른 IT 직군보다 빅데이터 분석가들에게 좀 비교적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굳이 석박사를 찾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격증을 기반으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이나 비전, 전망은 점점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기업이나 스펙 등 개별적인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딱 얼마다 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봉은 한 4천부터 시작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직종보다는 초봉이 세기 때문에 4천부터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차가 쌓이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술 역량이 높아지다 보면 연봉 1억도 충분히 가능한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는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지 통계,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 등 아마 비전공자이시거나 또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시면 초반에 지쳐버리시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먼저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굵게 여러분들이 좀 흐름을 잡으시고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위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몇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학습해야 할지 감이 아마 잡히시고 충분히 처음이시더라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실기는 필기랑은 조금 다른 게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즉 코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좀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도 필기와 계속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필기부터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잘 잡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똑똑한 종도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한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연령, 상황, 지식 수준을 다 떠나서 지금 빅데이터를 공부하기 위해 시도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사회의 변화를 잘 인지하시고 그에 맞는 최적화된 공부를 잘 선택하신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 길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강의, 커뮤니티 등으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하신 것들을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저랑 열심히 힘내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